남편 가방에서 콘돔을 발견한 순간 나는 울지 않았다. 나는 그저 그 안에 무엇을 채워야 그 남자와 그 여자가 가장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까 냉정하게 생각할 뿐이었다. 황산. 그딴 걸로는 너무 싸게 먹히지. 내가 주입하기로 선택한 것은 그들의 인생을 통째로 짓누를 빛과 진실이었다. 그래서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들이 잃은 것은 하반신이 아니라 하반생이었다. 그리고 내 어리석은 시동생은 마침내 자신이 우상처럼 떠받들던 형이 가족마저 집어삼키는 악마라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되었다. 내 이름은 김민서, 35.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의 표본일 것이다. 유복한 건설사 후계자인 박지훈과 결혼해 경기도 일산의 고급 아파트에 살며 먹고 살기 위해 아등바등 출퇴근할 필요도 없다. 하지만 나 자신만이 안다. 나는 월급 없는 연중무휴 고급 보모일 뿐이라는 것을. 나의 또 다른 신분은 박씨건설에 알려지지 않은 그림자 책사였다. 한때 나도 공인회계사 자격증 취득을 앞둔 업계의 유망주였지만 결혼은 내 모든 것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내 남편 박지훈과 그의 동생 박지민은 시아버지가 맨손으로 일군 회사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언변 좋은 지훈은 대외 업무를, 우직하고 말수 적은 지민은 시공 현장을 맡았다. 그리고 나, 결혼이라는 감옥에 갇힌 회계사는 그들의 공짜 재무자문이자 서류 처리 담당자가 되었다. 민서야, 이 프로젝트 제안서 모레까지인데 내가 좀 더 고생해서 예산이랑 데이터 좀 봐줘의 지훈은 늘 이런 식이었다. 두툼한 서류 뭉치를 내 앞에 던져놓으며 스스로는 다정하다고 믿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런 그에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란 말인가. 회사의 역대 최대 규모라는 수주를 위해 나는 꼬박 사흘 밤을 새웠다. 카페인과 진통제가 유일한 내 친구였다. 눈은 핏발이 서서 따가웠고 손가락 끝은 쉴 새 없는 키보드질에 감각이 무뎌졌다.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데이터를 대조하고 예산안을 최적화하며 단 한 푼의 돈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만들었다. 마침내 내가 완성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제안서는 회사가 치열한 경쟁을 뚫고 수백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따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수주 성공 소식이 전해진 날, 박씨 집안은 온통 축제 분위기였다. 시어머니는 입이 귀에 걸리셨고 당장 집에서 성대한 축하 파티를 열기로 결정했다. 나는 적어도 이번만큼은 나의 노고가 진심 어린 인정 한마디쯤은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내 착각이었다. 축하 파티에서 고기 굽는 냄새와 사람들의 아첨 소리가 뒤섞여 나를 어지럽게 했다. 지훈은 친척들에게 둘러싸여 중심에 서 있었다. 그는 소주잔을 높이 들고 자신이 어떻게 전략을 짜고 반대를 무릅썼는지 의기양양하게 떠들어댔다. 그의 연설은 한 글자 한 글자가 작은 칼날이 되어 정확하게 내 심장을 도려내는 것만 같았다. 분명 내가 피땀 흘려 이룬 결과물인데 어느새 그것은 그의 자기과시용 훈장이 되어 있었다. 나, 김민서라는 이름 석자는 거론될 자격조차 없었다. 나는 말없이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뜨거운 음식을 나르고 사람들의 빈잔을 채웠다. 바로 그때 시어머니의 우렁찬 목소리가 소란스러운 인파를 뚫고 나를 향해 날아와 꽂혔다. 민서야, 너도 이리 와서 좀 앉아 먹어라. 에휴, 참, 이렇게 좋은 날에 변변한 잔치상 하나 제대로 못 차리고 앉아서 복만 누릴 줄 알지? 우리 지훈이가 밖에서 죽어라 고생하는데 아내라는 사람이 정성을 더 쏟아야지, 안 그래?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고 모든 시선이 내게로 쏠렸다. 접시를 든 내 손이 허공에서 굳었다. 접시 위에서 막 부쳐낸 호박전이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다. 그 뜨거운 김이 마치 얼음장처럼 차가운 내 마음을 비웃는 듯했다. 뺨이 불타는 것 같았다. 부엌의 불기 때문이 아니라 이 노골적인 모욕감 때문이었다. 새벽부터 지금까지 10가지가 넘는 요리를 준비하느라 물 한 모금 마실 겨를도 없었는데 돌아온 것은 앉아서 복만 누릴 줄 안다는 평가였다. 어색해진 분위기를 느낀 지훈이 서둘러 상황을 수습했다. 엄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민서도 고생 많았어요.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는 내게 다가와 다정하게 어깨를 감싸 안고는 친척들을 향해 웃어 보였다. 그 미소는 내게 역겨울 정도로 위선적이었다. 그는 나를 변호하는 게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좋은 남편이라는 완벽한 이미지를 지키려는 것뿐이었다. 나는 그가 앉히는 대로 인형처럼 자리에 앉았고 입안에 억지로 쑤셔 넣어진 고기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잠 못 이룬 그 사흘밤, 그 육중했던 제안서, 그 빽빽했던 데이터들이 이 순간 모두 증발해버린 것 같았다. 내 인생은 마치 모두가 나눠 먹는 이 불판 위의 고기처럼 그들에게 당연하게 뼈까지 발라 먹히고 있었다. 진정한 지옥은 그 위선적인 축하 파티가 끝나고 며칠 뒤에야 모습을 드러냈다. 지훈은 새 프로젝트 초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며 부산으로 출장을 간다고 했다. 나는 늘 그랬듯 묵묵히 그의 짐을 쌌다. 빳빳하게 다린 셔츠, 종류별로 정리한 세면도구, 그가 좋아하는 간식까지. 그의 값비싼 가죽 서류 가방을 정리하던 그때 내 손끝에 가방 안쪽 주머니에서 낯선 감촉의 딱딱한 물건이 만져졌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숨겨진 지퍼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물건이 들어있었다. 포장이 세련된 콘돔 한 상자, 그리고 그 옆에는 서울 파라다이스 호텔이라는 로고가 찍힌 카드키가 놓여 있었다. 숨이 멎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안 한 지 오래였다. 일이 너무 피곤하다는 그의 변명을 나는 바보처럼 믿고 있었다. 내 시선은 그 콘돔 상자에 못 박혔다. 시중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약간은 사치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이었다. 머릿속에서 쾅하는 소리와 함께 한 달 전의 기억이 폭발했다. 그날 가족 모임에서 동서, 즉 지민의 아내인 최유라가 다른 여자 친척들에게 새로 한 네일아트를 자랑하고 있었다. 그녀는 에르메스 가방에서 핸드크림을 꺼내다 작은 상자 하나를 떨어뜨렸는데 그게 바로 눈앞의 이 브랜드였다. 그녀는 그때 반은 농담, 반은 과시하듯 말했다. 어머, 이거 제가 해외 직구로 특별히 산 건데 느낌이 장난 아니래요. 그러고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지훈을 힐끗 쳐다봤다. 그 눈길이 당시에는 그저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다. 이제 와보니 그 이상한 눈짓과 최근 부쩍 잦아진 남편의 전무 출장과 유라의 손목에서 계속 바뀌던 신상 명품 가방과 그녀가 지훈을 바라보던 노골적인 갈고리 같은 눈빛, 내가 무시했던 모든 조각들이 이 순간 찰칵 소리를 내며 하나의 완전하고 더러운 그림으로 맞춰졌다. 내가 회사를 위해 아낀 단 한 푼, 내가 아등바등 아껴가며 줄인 예산이 동서 최유라의 몸을 감싼 사치품이 되고 그들의 미래를 위한 호텔비가 되고 이 눈앞에 역겨운 콘돔이 되었던 것이다. 내 오직하기만 한 시동생 박지민은 아직도 공사 현장에서 땀 흘리며 그가 가장 존경하는 형과 가장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죽어라 일하고 있었다. 얼마나 우습고 얼마나 잔인한가. 나는 바닥에 주저앉았다. 차가운 마룻바닥도 내 안에 들끓는 열기를 식히지 못했다. 콘돔 상자를 쥔 채 눈앞에 온갖 어두운 환상이 펼쳐졌다. 주사기의 강한 부식성에 황산을 담아 그 얇은 고무 안에 한 방울씩 주입하는 내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그들의 다음번 더러운 교합 속에서 배신의 쾌감에 가장 깊이 취해 있을 때 지옥의 불길이 순식간에 그들을 삼키는 상상. 그들의 비명, 짓무른 살점, 죄악이 정화되는 역한 냄새. 그 생각은 너무나 유혹적이어서 내 이성을 집어삼킬 뻔했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가 섬뜩한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들을 파괴해버리자.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하지만 불과 몇 초 뒤 나는 심호흡을 하며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안 된다. 물리적인 복수는 나 자신마저 그들과 같은 더러운 범죄자로 만들 뿐이다. 그건 너무 값싼 복수였다. 내가 원하는 것은 순간의 고통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이다. 나는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들, 그들이 가장 갈망하는 권력과 돈과 명예 위에서 철저히 파괴되어 산산조각 나기를 바랐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콘돔과 카드키를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넣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지퍼를 잠갔다.
그리고 현관에 서류 가방을 놓아두었다. 마치 다정한 아내가 을에 그렇듯이. 하지만 그 순간부터 내 아내 김민서는 죽었다. 살아남은 것은 현모양처의 가면을 쓴 복수의 설계자였다. 나의 전쟁터는 그 더러운 침대가 아니었다. 회사의 장부, 다가올 주주총회, 박씨 집안의 뿔이 그 자체였다. 박지훈, 최유라. 당신들의 축제는 끝났어. 이제 내가 메인 디쉬를 올릴 차례니까. 나는 울지도 따져 묻지도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심지어 미소를 지으며 박지훈의 넥타이를 매주고 운전 조심하고 몸 잘 챙겨요라고 당부까지 했다. 그는 나를 보며 무언가 만족스러운 듯한 눈치채기 힘든 표정을 스치듯 지었다. 마치 자신의 분수를 아는 다네를 칭찬하는 것 같았다. 그는 내가 여전히 그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순종적인 아내라고 생각했다. 그는 몰랐다.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의 마음속에는 이미 차가운 무덤이 세워졌고 그 묘비에는 그와 그의 정부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나의 위장이 시작되었다. 나는 이전보다 더욱 현명한 아내가, 더욱 회사를 걱정하는 며느리가 되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나는 일부러 회사 재무에 대한 혼란을 끄집어냈다. 아버님, 어머님. 요즘 지훈 씨랑 지민 씨 둘 다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요. 지훈 씨는 영업 뛰느라 바쁘고 지민 씨는 현장 일밖에 모르고 회사 장부가 좀 체계가 없는 것 같아서요. 제가 언제까지나 집에서 놀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 이제라도 제가 좀 체계적으로 정리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민 씨 부담도 좀 덜어줄 겸 회사 재무 상태도 투명하게 만들면 나중에 투자 유치나 대출 받을 때도 도움이 될 거고요. 내 말은 한치의 빈틈도 없었다. 남편과 시동생을 위하는 척하면서 모든 명분을 회사를 위한 길이라는 대의에 맞췄다. 시어머니는 내 말을 듣자마자 얼굴에 흐뭇한 미소를 띄었다. 어이구, 우리 민서가 드디어 철이 들었구나. 집안 걱정할 줄도 알고. 그래, 그래야지. 집안 사람이 돈 관리를 해야 제일 마음이 놓이지. 지훈도 맞장구를 쳤다. 민서가 원래 회계 전문가니까 민서가 정리하는 게 제일 좋지. 그럼 수고 좀 해줘. 여보. 그는 심지어 내 밥그릇에 갈비 한 점을 올려주기까지 했다. 그 말투에는 마치 이제야 정신 차린 아내에게 상이라도 내리는 듯한 거만함이 묻어났다. 아무도 내 동기를 의심하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 나는 그저 뒤늦게 깨달음을 얻고 가정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되찾으려는 주부일 뿐이었다. 그들은 기꺼이 내게 회사의 모든 핵심 재무자료에 접근할 권한을 주었다. 그것은 마치 장전된 총을 내 손에 직접 쥐어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날부터 나의 전쟁터는 부엌에서 서재로 옮겨졌다. 낮에는 여전히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내는 주부였지만 모두가 잠든 깊은 밤이 되면 나는 가장 냉철한 감사로 변신했다. 모든 계약서, 모든 영수증, 모든 은행 거래 내역이 내 눈앞에서 해체되고 분석되고 재조립되었다. 컴퓨터 모니터의 차가운 빛이 내 얼굴을 비췄고 나는 혈관 속에서 피가 흥분으로 끓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피로가 아니었다. 사냥 전의 흥분감이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횡령한 돈의 사용처를 찾는 것이 목표였다. 하지만 조사를 깊이 할수록 나는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악랄한 음모를 발견했다. 이것은 단순한 불륜과 횡령이 아니었다. 이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회사 빼돌리기였다. 나는 최근 2년간 회사의 모든 고급 자재 구매 계약이 한 업체로 집중된 것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업체의 견적은 시장가보다 30% 가까이 비쌌다. 그 실마리를 따라 추적한 끝에 암호화된 폴더 안에서 지훈과 그 업체 대표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찾아냈다. 그들은 회사가 구매하는 A급 철근을 품질이 형편없는 C급 자재로 몰래 바꿰치기 한 뒤 그 막대한 차액을 복잡한 과정을 통해 빼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돈 세탁의 종착지는 YJ 디자인이라는 이름의 유령 회사였다. 그 회사의 등기 정보를 확인했을 때 나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법인 대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회사의 등록 주소가 최유라의 친정 소유에 비어있는 상가라는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YJ라는 이니셜,
그것은 유라와 지훈의 이름 첫 글자가 아니던가. 나는 번개라도 맞은 듯 모든 것을 순식간에 깨달았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훔치는 게 아니었다. 그들은 박씨건설의 피와 살로 자신들만의 미래를 살찌우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직위를 이용해 한쪽에서는 불량 자재로 박씨건설의 명성을 갉아먹고 다른 한쪽에서는 빼돌린 거액의 자금으로 자신들만의 회사를 차려 비밀리에 그들의 건축사무소를 준비하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회사가 부실 덩어리 껍데기로 전락하고 나면 그들은 돈을 들고 날아올라 자신들의 왕국을 세울 계획이었던 것이다. 이것이 그들이 박씨 집안을 위해 준비한 결말이었다. 이것이 박지훈이 그의 친동생을 위해 준비한 선물이었다. 나는 모든 증거 계좌 이체 내역, 이메일 캡처, 유령 회사 등기 서류, 불량 자재 공급업체 자료를 암호화된 USB에 차곡차곡 저장했다. 이것이 바로 내가 그들을 위해 준비한 황산이었다. 그들의 피부를 태우지는 않겠지만 그들의 인생과 미래를 남김없이 부식시키기에는 충분했다.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이 추악한 종양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나오게 할 기폭제가 필요했다. 그리고 가장 적합한 인물은 아직도 아무것도 모른 채 구름 위를 걷고 있는 우직한 시동생 박지민이었다. 그가 존경하는 형의 진짜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만 이 복수는 완벽하게 완성되는 것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지민이 설계도를 가지러 사무실에 들를 시간을 정확히 계산했다. 나는 가장 문제가 명확한 구매계약서 한 부를 일부러 출력해서 다른 평범한 서류들 맨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커피 한 잔을 들고 그의 사무실로 향했다. 그에게 커피를 가져다주는 척하면서 지민 씨, 고생 많으시죠? 커피 한 잔 하세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의 책상에 커피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실수로 서류 더미를 쳤고 계약서가 바닥에 와르르 쏟아졌다. 어머나,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나는 황급히 몸을 숙여 서류를 주었다. 아니에요. 형수님 이지민도 서둘러 나를 도왔다. 그가 그 구매 계약서를 집어드는 순간 터무니없이 높은 단가에 그의 시선이 꽂혔다. 이 한송건재 철근 왜 이렇게 시가보다 비싸죠? 우리 계속 이 업체 썼어요. 늘 현장에 있었던 그는 자재 가격에 환했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고개를 저었다. 저도 계약은 전부 지훈 씨가 직접 해서요. 전 그냥 정리만 하는 거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내 목소리에 담긴 불확실함은 그의 마음속 의심의 호수에 던져진 작은 돌멩이와 같았다. 나는 지민이 그 계약서를 들고 굳은 표정으로 지훈의 사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안에서 벌어질 광경이 눈에 선했다. 아니나 다를까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뭘 알아. 이것도 다 사업 전략이야. 돈으로 관계를 다져야 할 때도 있는 거라고. 넌 그냥 현장 일이나 신경 써. 회사 경영에 참견하지 말고. 지민은 몹시 굳은 얼굴로 사무실에서 나왔지만 그의 눈빛에는 꾸지람을 들은 뒤의 좌절과 자기회의가 더 짙게 배어 있었다. 그는 어릴 때부터 뛰어난 형의 그늘 아래서 살아왔고 지훈의 말이라면 거의 맹목적으로 따랐다. 비록 그의 의심은 잠시 억눌렸지만 나는 알았다. 의심의 씨앗은 이미 그의 마음속에 심어졌다는 것을. 그 씨앗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다가 내가 직접 그것을 땅 위로 끄집어내 그의 세계를 뒤엎을 거목으로 키워낼 것이다. 결전의 날은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 회사의 연례주주총회는 시아버지의 생신날에 맞춰 격경사라는 명목으로 열렸다. 그날 회사 지분을 가진 박씨 집안 친척들이 모두 모였다. 주주총회라기보다는 가문의 운명을 결정하는 가족회의에 가까웠다. 나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푸짐한 잔치 음식을 준비했다. 시어머니는 이따금 들어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며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만족스러운 말투로 말했다. 민서야, 오늘 고생이 많다. 이따가 지훈이가 좋은 소식 발표하고 나면 내가 우리 박씨 집안 최고의 공신이야. 그녀가 말하는 좋은 소식이란
지훈이 곧 던질 치명적인 미끼였다. 잔치가 무르익을 무렵 지훈이 헛기침을 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곧 왕 위에 오를 왕처럼 환한 얼굴이었다. 그는 정성껏 준비한 PPT를 켜고 오랫동안 준비해온 해외 신규 프로젝트 투자 계획을 의기양양하게 소개하기 시작했다. 동남아의 한 리조트 개발 사업이었다. 그는 극도로 선동적인 언어로 장밋빛 미래를 그려냈고 몇 배의 투자 수익을 약속했다. 친척들은 그의 말에 눈을 빛냈고 늘 신중하던 시아버지조차 솔깃한 표정을 지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천금 같은 기회를 반드시 잡아야 합니다. 저는 회사의 현재 모든 유동자금을 이 프로젝트에 전부 투자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것이 우리 박씨건설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지훈의 연설은 최고조에서 끝이 났고 그는 미리 준비해둔 투자 계약서를 시아버지 앞에 공손히 내밀었다. 아버지, 사인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가문의 미래입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다. 시아버지는 펜을 들고 자신의 장남을 만족스럽게 바라보았다. 그 눈에는 자부심과 신뢰가 가득했다. 시동생 지민 역시 숭배하는 눈빛으로 형을 바라보며 그의 야심에 감격하고 있었다. 최유라는 지민의 곁에 앉아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꽉 쥔 주먹이 그녀의 초조함과 기대를 드러내고 있었다. 시아버지의 펜끝이 종이에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일어섰다. 내 움직임은 조용했지만 모든 이의 시선을 끌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차분하게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모든 사람의 귀에 똑똑히 들렸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그 투자 계약서 지금 사인하시면 안 됩니다. 장내가 술렁였다. 지훈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김인서,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회사 중대사에 내가 어디라고 끼어들어? 시어머니도 날카롭게 소리쳤다. 내가 미쳤구나. 당장 앉지 못해. 어디서 망신이야. 나는 그들을 무시한 채 곧장 프로젝터 앞으로 걸어가 지훈의 노트북을 뽑고 내 것을 연결했다. 나는 경악으로 가득 찬 시아버지의 얼굴을 보며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이른바 해외 프로젝트라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사기니까요. 회사의 마지막 남은 자산까지 빼돌려 어떤 사람들의 길을 닦아주려는 덫입니다. 나는 리모컨을 눌렀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아름다운 리조트 조감도가 아니라 차가운 은행 이체 내역이었다. 거액의 돈이 박씨건설의 계좌에서 YJ 디자인이라는 유령 회사로 흘러들어간 기록들이었다. 이것은 지난 2년간 회사가 한송건재로부터 부풀려진 가격으로 자재를 구매한 뒤 그쪽에서 돌려받은 리베이트입니다. 총액은 28억 7천만 원. 나는 냉혹할 정도로 침착한 분석가처럼 스크린의 숫자를 가리켰다. 내 목소리는 죽음처럼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고 한 글자 한 글자가 박씨 집안 사람들의 심장에 박히는 망치질 같았다. 나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다. 화면에는 YJ 디자인의 법인 등기 서류, 법인 대표의 친인척 관계도, 그리고 그 회사와 지훈, 유라 사이의 비밀스러운 자금 흐름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돈은 최종적으로 최유라 씨의 먼 친척 명의로 된 이 유령 회사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 돈으로 캐나다에 새로운 건축사무소를 설립했고 심지어 부동산과 토지까지 매입해 이곳을 완전히 거덜낸 뒤에는 영원히 사라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거짓말 마. 전부 조작이야. 지훈은 마침내 정신을 차리고 미친 듯이 소리치며 내 컴퓨터를 빼앗으려 달려들었다. 최유라의 얼굴은 이미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는 지민의 팔을 붙잡고 가을바람 앞에 낙엽처럼 온몸을 떨었다. 시어머니는 입을 벌린 채 자신의 아들과 며느리를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며 얼굴에서 핏기가 빠르게 사라졌다. 시아버지는 분노로 온몸을 떨며 지훈을 가리켰지만 입술만 파르르 떨 뿐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다. 나는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차갑게 바라보며 마지막 일격을 날렸다. 조작이라고요? 그럼 이 녹음 파일도 제가 조작한 걸까요? 나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익숙하면서도 술기운과 느끼한 다정함이 섞인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다.
박지훈의 목소리였다. 며칠 전 출장을 갔을 때 최유라에게 걸었던 전화였다. 유라야, 자기야. 조금만 더 참아. 내가 영감탱이 마지막 돈까지 빼내면 우리 바로 캐나다로 뜨는 거야. 이 회사 껍데기는 지민이 그 등신한테나 던져주자고. 그놈은 날 하도 우러러봐서 회사가 망해도 지가 무능해서 그런 줄 알지. 우리를 의심하진 않을 거야. 그때가 되면 우리 둘만의 왕국이 생기는 거야. 다시는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이. 녹음이 끝나자 온 세상이 정지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시동생 박지민에게로 집중되었다. 그의 얼굴에 가득했던 숭배, 감격, 신뢰가 산산조각나며 경악과 혼란,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절망으로 바뀌어갔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곁에 앉은 새하얀 얼굴의 아내를 보고 다시 어릴 적부터 신처럼 떠받들던 형을 보았다. 형, 방금 그 말, 거짓말이지. 응. 그의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미약했다. 지훈은 입을 벙긋거렸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등신, 지민은 그 단어를 나직이 되뇌었다. 그의 눈은 완전히 빛을 잃었다.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가쁘게 숨을 몰아쉬더니 모두의 공포 어린 비명 속에서 눈앞이 캄캄해지며 그대로 뒤로 쓰러졌다. 지민아, 빨리 구급차 불러. 거실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무감각하게 바라보며 119에 전화를 걸었다. 이야기의 시작에서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한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을 때 그들이 잃은 것은 하반신이 아니라 하반생이라고. 이제 구급차가 왔다. 그 개자식들의 육체를 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산산조각난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심판의 종이 마침내 울렸다. 시아버지는 엄청난 충격과 분노 속에서도 한치의 망설임 없이 수화기를 들어 경찰에 신고했다. 한때 웃음소리가 가득했지만 이제는 지옥처럼 변해버린 거실로 경찰이 들어섰을 때 박지훈과 최유라의 얼굴에는 잿빛 절망만이 남아있었다. 업무상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내가 준비한 증거들은 어느 것 하나 그들을 감옥에 보내기에 부족함이 없었다. 그들은 수갑이 채워져 끌려가는 순간까지 나를 쳐다보지 않았다. 감히 쳐다볼 수 없었거나 쳐다볼 면목이 없었을 것이다.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미친 듯이 가슴을 치며 왼수야, 왼수라고 되뇌었고 하룻밤 사이에 20살은 늙어 보였다. 시동생 지민은 병원에서 깨어난 후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볼 뿐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변호사를 통해 최유라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어떤 재산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저 이 끔찍한 악몽에서 최대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했다. 그리고 김민서는 이 폭풍의 한가운데서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복수했다는 쾌감은 조금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깊은 피로감뿐이었다. 다음 날, 나는 법원에 이혼 소송 서류를 제출했다. 첨부한 것은 그 암호화된 USB의 완전한 백업 파일이었다. 박지훈의 혼인 파탄의 책임, 그리고 혼인 기간 중 공동 재산을 악의적으로 빼돌리려 한 모든 증거. 법은 공정했다. 특히 명백한 증거 앞에서는. 판사는 우리 이혼 재판에서 박지훈에게 거의 변명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명백하고 악의적으로 재산을 은닉하려 한 정황이 인정되어 법원은 결국 그의 명의로 된 모든 혼인 기간 중 취득 재산, 그가 완벽하게 숨겼다고 믿었던 차명 계좌와 주식의 절대다수를 위자료 명목으로 내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나는 내 것을 되찾았고 그 이상을 얻었다. 시아버지는 이번 일로 크게 알아누우셨고 회사는 핵심 인력의 구속, 자금줄 단절, 바닥에 떨어진 평판으로 하루아침에 파산 직전에 몰렸다. 은행의 대출 상환 독촉 전화가 빗발쳤고 협력사들은 줄줄이 계약을 해지했으며 직원들은 동요했다. 퇴원 후 시아버지가 나를 보자고 했다. 한때 의기양양하게 나를 하대하던 노인은 이제 초췌하기 짝이 없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한참을 침묵하더니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죄책감과 피로가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민서야,
미안하다. 그동안 우리 박씨 집안이 너한테 정말 못할 짓을 했다. 내가 박씨 집안에 시집온 지 10년 만에 처음 듣는 미안하다는 말이었다. 그는 내 앞에 주식양도 계약서를 내밀었다. 회사가 버티기 힘들 것 같다. 지민이는 저 모양이니 기대할 수도 없고 집안 친척들은 이제 다들 우리를 역병 환자 피하듯 하는구나. 민서야, 지금 회사 재무 상황을 아는 유일한 사람도, 이 상황을 수습할 능력이 있는 유일한 사람도, 내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도 너밖에 없다. 부탁한다. 회사를 맡아다오. 아니, 이건 부탁이 아니다. 이 아비가 내 10년 세월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것이다. 나는 그의 희끗희끗한 머리카락과 흐릿한 눈동자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연민도 증오도 없었다. 나는 조용히 그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내가 회사를 맡는 것은 박씨 집안을 구하기 위해서도 고개 숙인 노인을 위해서도 아니었다. 도둑맞은 내 10년의 청춘을 위해 짓밟혔던 내 재능과 꿈을 위해서였다. 이 회사에는 내가 잠 못 이루며 바친 수많은 밤의 피와 땀이 서려 있었다. 어쩌면 처음부터 내 몫이 있었던 것이다. 이제 나는 내 모든 것을 되찾고 이곳을 나만의 왕국으로 만들 것이다. 1년 후, 나는 성공적으로 회사의 파산 구조조정을 마쳤고 모든 부실 자산을 정리했으며 내부의 기생충들을 가차없이 속아냈다. 가장 힘들었을 때는 법원에서 판결받은 내 모든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서야 은행에서 마지막 구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회사가 마침내 정상 궤도에 올라 다시 수익을 내기 시작한 날,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회사 이름을 박씨건설에서 민서건설로 공식 변경한 것이었다. 나는 질식할 것 같았던 일산의 신혼집을 팔고 한강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고층 주상복합으로 이사했다. 매일 아침 첫 햇살이 강물 위로 쏟아질 때 나는 커피를 들고 거대한 통유리창 앞에 서서 발 아래에서 깨어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제야 비로소 내 인생에도 아침이 밝았다는 것을 실감했다. 박지훈은 죄질이 무거워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최유라 역시 공범으로 3년간 옥살이를 했다. 둘 다 이혼했고 모든 것을 잃었다. 지민은 이혼 후 자신의 모든 지분을 처분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서울을 떠났다. 아무도 그들을 모르는 작은 소도시에서 조그만 건재상을 하며 평범하게 산다고 했다. 다시는 웃는 모습을 본 사람이 없다는 소문만 들려왔다. 그날 나는 사무실에서 다음 분기 사업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다. 비서가 박씨 성을 가진 손님이 찾아왔다고 보고했다. 나는 CCTV 화면으로 그를 보았다. 박지훈이었다. 모범수였는지 족이 출소한 모양이었다. 그는 싸구려 옷차림에 덥수룩한 머리, 까맣고 야윈 모습은 예전에 번지르르 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민서건설의 반짝이는 유리문 밖에 서서 마치 비굴한 거지처럼 애원과 후회가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나는 차가운 유리문 너머로 그를 조용히 3초간 바라보았다. 그리고 인터폰을 들어 프런트에 말했다. 보안팀 불러서 내보내세요. 그리고 저 사람은 앞으로 절대 회사에 발도 못 붙이게 하세요. 그의 인생, 그의 후회, 그의 미래는 이제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이것이 내가 우리 사이에 그은 가장 완전한 마침표였다. 저녁, 회사는 구조조정 성공 1주년을 기념하는 성대한 파티를 열었다. 직원들은 환호하며 회사를 구해낸 여왕인 내게 축배를 권했다. 나는 미소 지으며 그들과 잔을 부딪혔지만 거창한 말은 많이 하지 않았다. 소란 속에서 나는 홀로 창가로 걸어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눈부신 다이아몬드처럼 펼쳐져 있었다. 나는 스스로에게 샴페인 한 잔을 따랐다. 황금빛 액체가 잔 속에서 자잘한 기포를 피워 올렸다. 마치 수많은 반짝이는 희망처럼. 나는 잔을 들어 유리창에 비친 의연하고 냉정하며 눈빛의 서술이 감도는 나 자신과 가볍게 부딪혔다. 이 잔은 과거를 위하지도 미래를 위하지도 않는다. 오직 질식할 것 같은 결혼 생활 속에서 악마와 함께 파멸하는 길을 택하지 않고 눈물을 닦고 냉정하게 판을 짜 마침내 폐허 위에서 스스로 왕관을 쓴 바로 그 김민서를 위하여.